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다들 그렇게 살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하지만 이런 말이 정말 위로가 되던가요? 오히려 더 답답하고 또 외로운 기분이 들진 않던가요? 살면서 누구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다들 그렇다는 말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그 제목입니다. 갈매나무 출판 니콜 슈타우딩거 지음의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 입니다. 이 책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니콜 슈타우딩거는 독일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녀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가슴 절제 수술을 받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진 듯한 순간에 그녀는 깨닫습니다. 내가 받아온 위로들은 오히려 내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자신의 투병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내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진짜 위로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진짜 삶을 버텨내는 힘,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살아가지만 아직 할머니가 살아 계시는가? 그럼 아마 지금도 할머니께 이런저런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있을 것이다. 우리 할머니도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어떤 것은 큰 도움이 됐지만 또 어떤 것은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했다. 특히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간다 라는 말씀은 좀 섬뜩한 기분까지 들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무렵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과 그 사건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태어나기 몇 주 전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4월에 비 내리는 날이었다. 부모님은 이제 곧 세상에 태어날 아기를 맞을 생각에 몹시 들떠 있었다. 그 아기가 바로 나였다. 당시 만삭이던 엄마는 21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와 결혼을 하면서 11살의 딸을 얻었다. 아이의 이름은 아니아였다. 요즘 같으면 특별한 일도 아니지만 당시만 해도 이혼 가정이 흔치 않았다. 아냐는 그런 이혼 가정의 아이였고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아버지에게 있었다. 아버지는 아내와 헤어진 몇 년 후에 우리 엄마를 만났고 두 사람은 10살이라는 큰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됐다. 당시로서는 평범한 가족 형태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행복했고 아냐도 새엄마를 몹시 따랐다. 내가 자전거 타고 가서 신문 사오면 안 돼요? 아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1982년에 성금요일이었다. 그날 부모님은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친구들이 부모님께 오는 길에 가판대에서 신문을 한 부 사달라고 부탁을 했다. 점심을 먹은 직후였다. 감자, 샐러드, 생선 튀김 모두 아냐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안 돼, 비 오잖아. 추워서 자전거 못 타. 차로 가면서 가판대 근처에서 잠깐 정차하면 돼. 아버지가 말했다. 아빠, 부탁이야. 아냐는 자전거를 무척 좋아했다. 딸이 하도 조르는 통에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딸의 부탁을 들어줬다. 작은 가판대는 자전거로 3분이면 도착할 거리에 있었으니까. 나는 아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가판대로 향한 그 길이 짧은 그의 삶이 걸었던 마지막 길이었기 때문이다. 80년대 초만 해도 아직 자전거용 헬멧이 없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랬을 것이고 저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질문으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혔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오래 걸린다고 엄마가 생각할 무렵에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소음이던 그 소리는 그러나 1982년 이후 참을 수 없는 기억의 외침이 돼버렸다. 어디쯤 오고 있나? 내가 나가볼게. 아버지가 만삭의 엄마에게 말하고는 가판대까지 걸어가서 주인에게 아냐가 왔었는지 물었다. 안 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기서 사고가 났어요. 주인이 대답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찰차가 모퉁이를 돌아 다가왔는데 차 트렁크에 아냐의 자전거가 실려 있더구나. 35년 후 아버지는 내게 담담히 말했다. 나쁜 일을 예감했느냐는 내 물음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경찰이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수송했다고 하기에 다리가 부러졌구나 하고 생각했어. 놀랍게도 아버지는 평생 이런 낙관적인 태도, 일단 좋은 것에서 출발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버지가 완전히 돌변해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해도 아마 나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런 낙관적 태도가 타고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 엄마의 경우 그 당시 사고 소식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병원마다 쫓아다니며 아이를 찾았단다. 아무도 어느 병원인지 말해주지 않았거든. 두 사람은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얼굴에서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침내 병원을 찾았을 때 아냐는 수술 중이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머리 부상이 심각합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했다. 수술실을 나온 아냐는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의사는 아이의 상태로 보아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수천 번 아니라고 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지만 아이는 면회조차 되지 않았다.
아냐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뇌사 상태에 빠졌다. 기계로 겨우 목숨을 연명했다. 아빠 안녕? 하고 집을 나선 아이가 뇌사 상태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기까지 그 사이에는 잠시 한눈을 판 젊은 운전자가 있었다. 그 모든 우리의 이야기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경과와 사실들을.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사과를 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더러 깨진 차 앞유리창을 변상하라고 우겼다. 부모님은 그 사건 이후 도심을 떠나 시골로 이사했고 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버렸다. 그 모든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친딸을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은 고민해 본 적도 물어본 적도 없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부모라면 어린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나 삼촌이라면 아마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이다. 자기 아이를 제 손으로 땅에 묻는다면 부모에게 이보다 더 끔찍한 상상은 없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일을 겪었다. 엄마가 된 지금의 나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진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좋은 아빠가 돼주시고 자전거도 가르쳐 주실 수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 힘은 바로 너였단다. 그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래. 네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서지 못했을 거야. 아냐는 일주일 후 숨을 거뒀다. 의사는 깨어났더라도 평생 간병을 받으며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악몽 같았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돌아다닐까? 내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아버지가 말했다. 부모님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에 하루하루 출산의 날도 다가왔다. 죽음과 삶은 그렇게 가까웠다. 처음엔 네 아빠는 입만 열면 사고 이야기를 했단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쇼크 때문이었던 것 같아. 사고 현장에 수백 번도 더 갔고 갈 때마다 사진을 찍고 브레이크 제동거리를 계산해서 사고 원인을 찾았어. 엄마가 말했다. 수사가 종결됐고 운전자는 무죄라는 소식을 검사로부터 전해 듣고 아버지는 법원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 편지 때문에 재판이 다시 진행됐고 운전자는 당시 600마르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뉴스를 찾아 읽었지.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나 혼자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거든. 묘지에 가서 아이들 무덤을 찾아서 몇 살에 죽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랬단다. 만삭의 임산부였던 엄마는 아버지를 따라다닐 수가 없었다. 우리 부모님이
충격을 극복한 방식은 각자 달랐다. 엄마는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아버지는 고통의 동지를 찾아 헤맸다. 제일 힘든 것은 죄책감이었어. 죄책감이 오래갔지.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도 괴로웠지만 내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거든. 나도 모르게 웃어놓고 금방 죄책감이 드는 거야. 딸이 죽었는데 넌 웃음이 나오니? 언제부터 다시 출근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일을 하는 게 더 나았을까요? 일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심리학자가 아니다. 따라서 나의 글은 감히 그 상황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나는 그저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다. 덜지도 보태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제가 태어났을 땐 어땠어요? 아빠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지. 엄마가 말했다. 아버지가 옆에서 거들었다. 아냐가 죽고 그리고 나서는 세상 만사가 시들했거든. 아침마다 아냐 방에 들어가면 거기서 놀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 아냐는 돌아올 수 없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아이는 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매일 묘지를 찾아다닐 때가 차라리 마음이 편했단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하지만 네가 태어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어. 갑자기 핏덩이가 우리에게로 와서 사랑과 애정을 갈구했지. 아냐를 잊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 정신이 딴 곳에 팔렸어. 네가 우리를 살렸단다. 물론 우리의 이야기는 해피엔드가 아니다. 어쨌든 아냐는 죽었으니까. 아냐는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하나가 오니 하나가 갔다. 벌써 35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아냐의 무덤조차 남아있지 않다. 당시에 자전거용 헬멧이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 나는 이모가 됐을지도 모른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모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형제가 없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무엇이 도움이 됐을까? 어떻게 두 분은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지금처럼 멋지고 유쾌하고 명랑한 분들이 될 수 있었을까? 아버지는 사고를 당한 직후 다시 일어서기 위해 나름대로 몇 가지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르지만 아버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던 방법들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버지는 이해를 원했다. 사고 현장을 측량하고 브레이크 제동거리를 계산해 사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극히 객관적인 방식으로 알아내려 했다. 그러느라 이런저런 일들을 했을 것이고 적어도 그동안에는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으니 그런 노력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아동 안전사고 기사를 읽었고 관련 자료를 수소문했다. 어린 아이들 묘지를 찾아 자신처럼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만났다. 아버지의 아픔에 공감해 줄 사람. 세상에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에게는 자신을 지지해 줄 가족이 있었다. 아내와 장인, 장모가 옆에 있었다. 우리 외할머니도 자식을 먼저 보낸 경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최고다. 무슨 말이 필요했겠니?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순간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최고다. 사랑이 가장 큰 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사랑. 그 아기를 보살피는 시간이 아버지에게 큰 힘을 선사했다. 사람들은 큰일을 겪은 친구와 이웃에게 흔히 이런 위로를 건넨다. 그만 잊어버려. 관심을 딴 데로 돌려봐.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 참 비인간적인 말이다. 잊으라니. 이 얼마나 야박한 말인가. 어쨌든 사랑이 슬픔을 이겼다. 사랑과 슬픔, 그 두 가지에 똑같은 강도로 집중할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한쪽이 우선권을 쥐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다른 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언니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잠시 슬픔을 잊을 수는 있었다. 힘겨운 시간, 중요한 시험을 앞뒀거나 면접이나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오직 그 일을 맴돈다. 다른 것은 까마득히 물러난다. 우리의 관심은 100%그 문제에 맞춰진다. 아버지는 일단 열심히 일에 매진해서 아픔을 잊으려고 했었다. 아버지에게는 중요한 걸음이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몇 주 후 내가 태어나자 부모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로 향했다. 원하건 원치 않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갓난아기는 부모의 완벽한 관심을 요구한다. 부모라면 알 것이다. 아기가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큰아들이 태어난 후 2년 동안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 조그만 아기가, 냄새를 풍기고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그 아기가 내 하루 일과를 결정했다. 그건 역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말이다. 우리 부모님의 경우 긍정적인 면이 우세했다. 관심의 초점이 아기를 향했고 덕분에 슬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으니까. 똑바로 서서 오른손으로 배를 문질러 보라. 한 끼 잘 먹은 사람처럼 배를 쓱쓱 문질러 보라. 동시에 왼손으로는 머리를 톡톡 두드려 보자. 다들 잘 아는 집중력 훈련 문제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생각보다 무척 힘들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온전히 신생아에게 집중해야 할 때는 슬픔에 푹 빠질 수는 없다. 좋건 싫건 그럴 수밖에 없다. 앞서도 말했다. 내가 하려는 것은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고. 나는 그저 슬플 때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이다. 판단은 당신의 몫이다. 고민할 시간이 있어서 불행한 거야. 나는 걱정이 많다. 특히 잠 못 드는 밤 뒤척이다 보면 이런저런 걱정이 밀려온다. 아이들이 걱정이다. 이 험한 세상에 별탈 없이 잘 클 수 있을까? 제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키우고 있나? 먹고 살 일도 걱정이다. 대출금은 언제 다 갚지? 나중에 연금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다음 정기검진도 걱정이다. 아직 한참 남았지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으니 이 모든 고민과 걱정은 결국 어디로 이어질까? 세상이 암울해지고 문제는 산처럼 커진다. 물론 고민해봤자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다. 그저 오늘을 한껏 즐길 수 없을 뿐이다. 15살 무렵이었다. 할머니와 할머니 댁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 아련한 구식 부엌이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할머니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봤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캐물을 것이므로 나는 솔직하게 걱정을 털어놓았다. 시험 끝나고 애들이 모여서 논다는데 크리스티안도 온대요. 제가 말한 그 크리스티안이요. 근데 그날 엄마 아빠와 우리 놀러 가기로 했잖아요. 보나마나 사브리나가 크리스티안한테 들이댈 거예요. 그날이 언제야? 한 달 뒤요. 할머니는 구수한 킬른 사투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달이면 아직 엉덩이도 안 생긴 새끼 새가 이 똥을 싸고도 남을 시간이네. 그 한마디로 좋겠다. 할머니는 전곡을 찔렀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은 아무리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운이 좋으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준다. 정말로 4주가 지나자 크리스티안에 대한 내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문제가 절로 해결됐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문제까지 미리 고민할 이유는 없다. 에베레스트에 오를 장비를 갖추고서 들판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한심한 짓인가? 들판에 핀 아름다운 꽃을 즐길 여유도 없이 오직 저 멀리 솟은 산만 바라보며 허둥지둥 걸어간다면 말이다. 이런 깨달음은 곧 현재를 살라는 가르침이다. 순간을 즐기고 지금 여기를 열심히 살라는 카르페 디엠의 교훈이다. 조지 버나드 쇼는 말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불행한지 아닌지 고민할 시간이 있어서다. 옳은 말이다. 우울한 생각은 대부분 고민할 시간이 있는 밤에 찾아온다. 그래서 가끔 나는 이런 의문이 든다.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문제 그 자체? 아니면 끝없는 고민과 걱정? 그렇다면 고민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빠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쉬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그것을 붙들고 너무 오래 고민해 본들 좋을 게 없다.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나 역시 일이 있어 좋을 때가 많았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중에 나는 다시 강연을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온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치료를 다 마치고 나니 정말로 일이 두려움을 잇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깨달음이 들었다. 그전에는 조그만 증상이 나타나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걱정했다. 몸에만 관심을 쏟으니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결렸고 어느 한 군데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았다. 걱정할 시간이 너무 많은 탓이었다. 나는 일을 시작해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애썼다. 강연 일정 때문에 바쁠 때는 아침에 눈을 떠서 두통을 느껴도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서둘러 뛰쳐나가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두통이 사라지고 없었다. 만일 시간이 많았다면 구글에 들어가 유방암과 두통을 검색해 보고는 하염없이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유방암과 두통을 한번 쳐보라. 온갖 심란한 기사가 줄줄이 뜬다. 그래서 나는 일과 노동을 최고의 병원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결심을 밝힌 후 내가 들은 걱정과 비난을 일일이 적는다면 아마 백과사전 한 권은 거뜬히 만들고도 남을 것이다. 쉬어야지, 암 환자가. 그러다 재발하면 어쩌려고 그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야. 일하면 스트레스나 쌓이지. 일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물론 대부분은 선의에서 나온 말이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 한 비난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는 내가 더 잘 안다. 죽치고 앉아서 건강 걱정만 하는 것은 단연코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활동이란 무엇일까? 온 세상이 시간이 없어 죽겠다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투덜댄다. 인생의 러시아워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스케줄이 꽉 찬다고 다 충만한 삶일까? 괜히 쓸데없는 일로 바쁘기만 하다면 마음은 공허하지 않을까? 각자가 답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내 경험으로 볼 때 쳇바퀴 같은 시간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직장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다. 정신없이 바쁘긴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누워 행복하게 잠들 수는 없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 열정이 넘치지 않아도 만족하지 못해도 사정상 한운 수 없이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나도 직접 경험했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도 많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거나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 일은 없다. 남을 돕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만나는 자기 결정권이다. 또 바로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비법이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힘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다리를 다쳐서 장을 보러 가지 못한다. 둘째 아이가 아픈데 첫째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친구도 있다. 직장을 잃어 어려움에 빠진 가정도 있다. 반드시 당신이 도와야 할 이유는 없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준다면 아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밝아질 것이다. 당신이 지금 힘든 상황이고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해도 당신이 먼저 첫걸음을 떼어놓아라.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눈과 귀를 열면 된다. 자기 인생을 버리고 헌신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가끔의 선행은 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무슨 일이든 하룻밤 지나고 난 후에 정말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할머니 같아요. 할리우드 금발 배우 같아요. 단골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가 나를 달래려고 했었다. 할머니 배우요? 눈물이 나려고 했다. 금발로 염색을 했는데 색깔이 뭔가 칙칙했다. 내가 원하던 색이 아닌데다 정말로 늙은이 같아 보였다. 이게 어두운 금발이에요. 옆에서 다른 헤어 디자이너가 거들었다. 그건 아니죠. 제가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정말 금발은 아니에요. 나는 손거울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혹시 밝은 데서 보면 달라 보이지 않을까 싶었다. 과연 달라 보였다. 다르기는 달랐지만 내가 원하던 색은 아니었고 밝은 데서 보니 상태가 더 심각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머리 색깔 하나로 눈물식이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변명을 하자면 그때의 나는 24이었다. 더구나 다음날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 특별히 염색까지 했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꼴은 더 나빠졌으니 정말로 화가 났다. 어떻게 좀 해봐요. 내일 면접이란 말이에요. 나는 애걸복걸했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요. 염색약이 독해서 지금 또 염색을 해서 다른 색으로 바꾸기는 어려워요. 돌아온 대답은 참담했다. 정말요? 정말이었다. 나는 할머니 헤어스타일을 하고서 기가 팍 죽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지금이라면 훨씬 담담하게 대처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솔직히 지금이었어도 나는 아마 울고불고 했을 것이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망친 헤어스타일을 일종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아마 미용실에 갈 때면 마음 한구석에 큰 기대를 품기 때문인 것 같다. 미용실에 갈 때면 나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난다. 지극한 서비스를 받을 것이고 예뻐져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가 예상과 다르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스러운 심정이 된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남자친구를 향해 소리쳤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아. 남친은 그 한마디 탄식만 내뱉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나는 목욕탕으로 달려가며 괜히 생트집을 잡았다. 목욕탕 불빛 아래에서 보면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렇게 온갖 짜증을 부린 후에 마침내 나는 돌이킬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침대에 털썩 엎어졌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룻밤 지나고 나니 문제가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 어제 그 난리를 쳤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만큼 아무렇지도 않았다. 헤어스타일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화장을 잘하고 옷을 적당히 골라 입었더니 봐줄만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룻밤 사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됐을까? 그렇지 않다. 그건 아니었다. 하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많은 것이 상대화된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에 화가 나서 곧바로 욕을 퍼부어 놓고 다음날 아침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루만 가만히 있었어도 훨씬 나은 답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중요한 결정을 앞뒀을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최소 하룻밤은 지나고 나서 결정을 내리려고 애쓴다. 나같이 금방 달아오르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성급하게 벌떡 일어나서 저요, 저요, 저요 를 외치기 십상이다. 유치원 행사 진행을 맡을 때도 아이 학교에 봉사활동을 신청할 때도 나는 앞뒤 재보지 않고 무조건 손부터 든다. 그래 놓고 집에 와서 스케줄 달력을 들여다보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쉰다. 사정사정해서 일정을 바꾼 적도 많고 봉사를 못하겠다고 우는 소리를 한 적도 많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손부터 들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푹 자고 나서 다시 생각하라. 행복이란 그것을 깨닫는 능력. 남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이 남보다 더 만족하며 사는 경우를 목격하면 당황스럽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기서 적게 가진이라는 말은 물질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신체를 말하기도 한다. 닉 부이치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아직 그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 또 그가 하는 식의 번잡스러운 대규모 강연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닉 부이치치는 보통의 그런 강사들과는 다르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그가 가졌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그는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다.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의 말을 인용하거나 딴 사람의 평가를 전달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의 사연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삶에 만족할 수 있으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몸이 성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만족과 감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포기를 배워야 하는 것일까?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물질과 돈과 소비만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성공과 명예와 인기만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과 만족을 줄까? 행복이란 그것을 깨닫는 능력인 것 같다. 본질적인 것. 정말로 중요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세상이 달라 보일 테니 말이다.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는 팔과 다리가 있을 것이다. 닉 부이치치보다는 많은 것을 가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났을 것이다. 설사 안경을 쓰더라도 앞을 볼 수 있다면 지는 해와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과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유치하게 들린다고? 나는 행복의 소리가 들린다.
내일의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라. 날씨가 좋으면 해외여행을 가면, 월급이 오르면, 일을 다 하고 나면 행복할 것 같은가? 일을 하면서도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간절히 일을 바라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 어느 날 운명의 여신이 천사처럼 나타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갖지 못한 것만 쳐다보면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외제차를 산 이웃과 명품을 입은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어차피 그런 것들은 수명이 정해진 물질일 뿐이고, 또 친구가 비싼 옷을 입어서 행복한지 불행한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아마 모르긴 해도 명품을 입었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행복하다고 해도 물질적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한다. 잠깐의 기쁨이 잦아들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한 마음뿐이다. 진정한 만족은 마음에서 온다. 나를 어둠의 구렁에서 끌어내준 그 행복의 리스트를 여기서 또 한 번 소개한다. 나의 행복 리스트. 비 오는 날 아이들과 보드게임 한 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실컷 나눈 수다 한 판. 마루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작은 맨발. 기나긴 겨울이 끝났음을 알리는 환한 봄 햇살. 샤워하고 시트를 갈아 끼운 침대에 눕는 그 순간의 평화. 아침의 커피향. 가진 것을 바라보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서기는 다리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쉽게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아마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못 찾을 것이다. 그런 약은 없으니까.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라. 당신은 이미 수없이 넘어졌을 것이다. 그래도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이미 충분히 강인한 사람이다. 아마 우리 모두의 배낭에는 최고의 해결책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물론 나는 당신이 그 강한 힘을 쓸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혹시 쓸 일이 생기거든 그냥 자신을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나는 한 번도 회복 탄력성을 훈련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 대해 글을 읽은 적도 없었을 뿐더러 아예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래도 사는 동안 내내 어떻게든 회복 탄력성을 훈련했던 것 같다. 인생이란 평탄한 직진 코스가 아니다. 굴곡이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어서 쉴 새 없이 핸들을 꺾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항력을 키우고 회복 탄력성을 배우게 된다. 저항력이 있다고 해서 절대 나쁜 일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다.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루 종일 로켓처럼 돌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회복 탄력성은 나쁜 일을 혐오하지 않고 오늘의 상처를 내일까지 짊어지고 가지 않는 것이다.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것이며 일진이 사나운 날도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절대 잃지 않는 것이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해결책을 보라.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괴롭지만 해결책을 찾다 보면 흥이 날 수도 있다. 언젠가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간 적이 있었다. 셋이서 신나게 하루를 보내고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다. 한 5분쯤 달렸을까? 평소 전혀 막히지 않던 구간인데 갑자기 차가 밀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라디오를 켰더니 부근에 사고가 나서 도로 정체가 심하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애들까지 데리고 고속도로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다. 하지만 정작 내가 걱정했던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돼줬다. 내가 초조해서 화를 내자 큰아들이 말했다. 엄마, 물이 많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쵸? 어린 둘째까지 옆에서 거들었다. 초콜릿도 있어요. 아이들은 그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실 아이들의 말이 맞았다. 셋이 함께 있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넉넉하고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날 도로 정체를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 그 시간을 한껏 즐겼다. 카를 발렌틴의 말이 실감나는 시간이었다. 비가 오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비는 오니까요. 맞다. 우리는 고속도로에 갇혔다. 몇 시간 동안이나 제자리에 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즐거웠다.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고 웃고 떠들며 그 시간을 한껏 활용했다. 물론 조건이 있다. 아이와 어른이 모두 서로에게 집중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런 시간들이 훈련의 순간일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눈길을 해결책 쪽으로 돌리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순간 말이다. 문제와 달리 해결책은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까.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또 문제에 머문 눈길을 돌려 해결책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찾다 보면 자기 결정권을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자기 결정권이야말로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다. 지금껏 우리는 다양한 전략들을 배웠다. 내가 모르는 당신만 아는 비법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을 택하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생각이 행동을 좌우하며 나아가 이 생각이 당신이라는 인간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선택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손에 달렸다. 지금까지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삶을 버텨내는 힘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누군가의 가벼운 조언이 아니라 진짜 위로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힘든 시간을 혼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말도
여러분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더 다정하게 안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